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베어마켓에 들어간 주식시장이 오늘은 초록과 빨간색의 거의 경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의 베어마켓은 팬데믹이 한창일 때와 2007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처음 있는 약세장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거치질 않자 패배를 우려하는 민주당은 기업의 탐욕이 바가지 요금을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걷어낼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진보적인 민주당이라 해도 모두 동의하는 이론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인플레이션 베어마켓 다음은 민주당 폭락으로 이어지는 길이 좀 더 뚜렷해 보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노조에서 정책을 잘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 오늘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네바다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 의석을 가져가느냐가 관건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공화당 현 의원의 당락 여부가 초점입니다. LA타임스와 뉴욕타임스가 오늘 동시에 영김 연방하원 의원의 본설 진출 확정을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그만큼 중요한 지역구라는 뜻입니다. 의사당 폭동 청문회에서는 자문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이겼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는 게 강조됐습니다. 게다가 법률 비용으로 쓴다면서 2억 5천만 달러를 걷어들여 아들의 여자친구가 2분 30초 말하고 6만 달러를 받게 하는 등 부적절하게 기금을 썼다는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짓 청문회라는 12페이지짜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 일정과 회담 당사자가 결정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미팅도 확정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인권 이슈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마지막 거점의 마지막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군의 접근은 불가능하고 탈출의 기회를 보던 주민들은 도간에 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 베어마켓 하면은 최근에 가장 높았던 그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20% 이상 내려가는 것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어제가 공식적인 베어마켓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최고 4,818에서 3,749.91로 내려갔고 다우존스 나스닥 전부 각각 3.9%, 2.8%, 4.7% 하락했습니다. 실물 경제의 그 기복을 반영하는 자산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어제 주식시장을 약세장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상당히 잘 버텨온 그런 주식들도 팔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물론 주식시장이 모든 월스트리트이 메인스트리트를 다 반영하진 않지만 어제는 아주 그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봐지고요. 현재 조금씩 그린인데요. S&P 500 지수는 지금도 11.87포인트 마이너스고 나스닥 지수가 약간 그 그린 컬러였고 또 다우 지수도 오늘 그린 컬러와 또 레드 컬러의 그 경계를 다우지수는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어제도 무척 많이 내려갔는데 200몇 포인트가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지금 22.90포인트 올라가고 있지만 S&P 500도 현재 12.82포인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조금 더 있었으면 900포인트까지 내려가려던 그런 그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선 오늘의 미국에서는 경제 그 문제를 조금 보겠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 말도 있고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을 조금 더 단단하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까지 맨 앞부분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월 18일에 4%가 S&P 500가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500군데 지금 조금 넘죠. 얼마 전까지 523군데 회사였는데 크니까 이렇게 좀 큰 아주 세계적인 기업들 여러 가지 방향을 볼 수 있어서 S&P 500를 보는데 5월 18일에 4% 하락한 이후에 어제 3.9%였었죠. 1월 3일 최고점에서 21.8% 하락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1년 내내 주식시장이 조금 별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을 보려고 하면은 조금 더 작은 S&P 500보다 이제 러셀 2000을 봐야지 되는데 어제 러셀 그 2000은 4.8%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이후에 당시에 2020년 6월 달 이후에 최악이었습니다. 6월 달이면 이제 거의 모든 주에서 이거 심각하다 하면서 문을 닫고 경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그때였죠. 그때 이후에 지금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대기업을 많이 보는 그 S&P 500 지수보다는 미국 경제와는 더 밀접하기 때문에 이 러셀 그 2000 지수가 중요하고요. 그런데도 또 이게 다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서 에너지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좋았습니다. 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어제 S&P 500에서 이제 5.1% 내려가면서 굉장히 큰 손실 봤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에너지 주식값조차 회사 주식값조차 내려간다는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오늘과 내일 공개시장위원회를 엽니다마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 인상하는 것이 좀 주요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덜하게 되고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에너지 그 주식값이 어제 내려간다는 연료를 덜 소비한다는 거죠. 먹는 것, 최저로 먹는 것까지 먹어야지 되는데 어디 다니는 것은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항공사, 크루즈 라인 이런 서비스는 침체했죠. 크게. 그것은 아주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기술주는 뭐 요즘 대단합니다. 아마존에서 테슬라까지 더 많이 내려가서 아마존 주가가 애플이 3.8%, 아마존 5.5%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은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도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그 시장의 상황들 때문에 6월 13일 어제 13일 맞죠? 10% 이상 하락했고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비슷한 다른 그 코인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이 뭐 괜찮았던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정말로 아무리 그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또 식품값이 올라가도 사람들이 꼭 써야지만 되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맥도널드라든가 우리가 사 먹는 음식 중에서 요즘 맥도널드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나마 싸다고 하는 맥도널드라든가 아니면 그 피넛버터 젤리 요즘은 뭐 젤리, 피넛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 역시 좀 귀찮아도 따로따로 하는 게 저는 맛있어요. 피넛버터 젤리 회사인 거대한 회사죠. JM 그 스모커 컴퍼니 같은데 코카콜라 이런 데가 올랐고요. 달러트리도 요즘 뭐 달러인 것보다 달러 아닌 값이 어떤 그 분야 어떤 선반에 가면은 더 많던데 그런 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흐름이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면 베어마켓이다, 약세장이다, 그리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플러스 역사적인 오일 쇼크 이게 다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쉽게 잡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날마다 확인이 되면서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지금 6월 중순인데 올해 마지막 남은 뭐 한 5개월 반 정도 미국 경제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제 주식시장이 확연하게 보여줬고요. 인플레이션은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가격이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주식시장 공식적인 베어마켓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은 민주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심리도 아주 중요한데
5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8.6% 인상된 것도 중요하지만 미시건 대학교에서 아주 그 면밀하게 소비자 심리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뭐 5년 내지는 더 길게는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3.3% 정도는 될 거야. 물론 감이죠. 일반인들의, 소비자의. 그 감이 그 정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연준은 뭐 2%를 목표치로 잡았지만 어쩌면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오래된 그 2% 목표치가 더 올라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5월 23일에 연준이 이제 막 지역별로 있으니까요. 그 애틀란타의 그 연준 그 대표가, 총재가 아마 우리가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지만 9월 달쯤에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내일 당장 발휘되는 게 아니잖아요, 효과가.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고 뭐 돈 빌리는데도 좀 비싸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좀 더 쓰지 않을까? 이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9월 달에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5월 23일, 한 달도 안 된 일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forget it.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내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0.5%를 대부분의 사람들로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인상을 폭을.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0.75%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1%. 근데 이건 조금 나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내일 그 0.5% 인상이 대세입니다. 다만 뭐 바뀔 수도 있지만 1%까지 가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고요. 만약에 7월과 9월에 0.75% 정도를 올린다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뭐 20% 정도 25% 정도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방송할 때부터 지금 사이에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앨런 그린스팬 연준 의장 그때 0.75% 한 번에 인상할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94년도거든요. 앨런 그린스팬 다음에 벤 베넌키 있었죠. 뭐 쭉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넷 옐런이 있었죠. 그리고 이 제롬 파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심각한 거구나. 0.75% 인상은 94년도면은 2년 모자라는 30년입니까? 그 정도가 지금 경제,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겁니다. 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인 이 문제에 대한 좌절은 깊어지죠.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 가서 제가 최근에 들어본 연설 가운데 가장 기운찼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서도 가장 막힘이 없었고 뭐 더듬거리는 것도 없고 반응도 무척 좋았고 하는 연설이기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때문에 속이 아주 타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물론 미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높죠. 한국 같은 나라도 지금 5% 되고 영국도 4월 달에 9%였거든요. 1년 전에 비해서. 미국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모든 국가가 뭐 한국이 5%, 미국이 8.6%, 영국이 9%다 해서 딱 잘라서 그럼 영국이 제일 지금 상황이 나쁘고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독일, 뭐 호주 전부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뭐 심지어 오랜 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일본도 이 인플레이션에서 면역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 세계적인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이리저리 해서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이 정도 나라가 에너지를 다른 나라가 안 사가고 못 사가고 하니까 싸게 러시아에서 많이 사는 그런 지금 혜택을 조금 보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 애널리스트인 경제학자 마크 잔디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분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비드-19이 지난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이 달리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뒷부분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필라델피아의 노조 컨벤션이었기 때문에 노조는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민주당과 가깝고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도 오랜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노조와 상당히 가까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나쁜 보고가 계속 나오니까 원래 예정됐었던 방문이기도 하지만 안심해라 하는 그런 형태의 연설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거든요. 우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지만 팬데믹 그때 내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시에 날마다 그 코비드 19으로 3,000명이 숨졌고 그때 정말 그랬습니다. 3,000명이 숨졌고 당시에 2천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하면서 전 프레지던트라고도 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가이라고 했던가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상 그 두 번째로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일자리를 덜 만들어 놓고 그 일자리가 적게 하고 나간 사람. 물론 그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코비드 19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역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또 공급망 코비드 19으로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혼박 뒤집어 쓰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수치상으로는 그랬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같은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20 million Americans had lost their jobs in the last guy. In fact, so many Americans lost their jobs that my predecessor became just the second president in history to leave office with fewer jobs in America than when he took office. But you stepped up. The other one, by the way, was Herbert Hoover. 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 빼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 일자리 숫자보다 나갈 때 일자리 숫자를 더 줄여놓은 사람이다. 이 얘기는 그 이후에 본인이 들어가서 기간 산업도 일으켰고 지금 공화당이 많이 비난하고 있는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찍었어 하는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임자는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만을 감면을 해줬는데 코비드 당시에 봐라. 푸드뱅크에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 푸드뱅크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차를 보면은 좋은 차다. 중산층도 그 당시에 많이 갔다. 그게 내가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물려받았었던 그런 그 경제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하면서 노조잖아요. 가장 큰 노조, 그 AFL-CIO에서 연설을 했는데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월스트리트이 중간층을 만든 게 아니라 노조, 유니온이 중간 계층을 만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Wall Street didn't build this country. Middle class built this country, and unions built the middle class. I'm not joking. Without unions, there'd be no middle class. That's a fact. 네, 오늘 굉장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이제 월스트리트이 미국을 건설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다 하면서 특히 노조가 중간 계층을 이제 건설을 했는데 왜 그 이유는 잘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는 거죠. 뭐 생산성이나 기타 등등 하면서 나는 뭐 프로 노조 친노조 친노조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이다, 친아메리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년에 빚을 엄청나게 줄일 것이다 등등의 본인의 경제 정책도 홍보했습니다. And look, I'm not just saying that to be pro-union. I'm saying it because I'm pro-American. Folks, that's the approach I've taken to build this economy. 네, 이제 그 미국의 경제를 다시 이 재건해가는 과정에서 빚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세금에 대해서 무척 그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그 감면을 해주고 그런 것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당하게 내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그 쉐어를 해라 하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평가기관 그 무디스에서는
공급망, 코비드-19으로 인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의 거의 그 3분의 2의 그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라고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따가 아니라 않습니다. 대통령 책임이다. 이 바이든 대통령 책임을 물을 때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게 유권자들입니다. 취임한 지 500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39.7%와 53.6%, 538에 제가 이 분석을 가장 그 여론조사 그 분석으로서 강하니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네거티브 그 격차가 13.9%입니다. 14%나 되는 겁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이건 2차 대전 이후에 대통령 그 선거 주기에서 이 시점에 500일밖에 안 됐는데 아주 그 이례적인 지지율이 낮은 것이고요. 보통 이제 11월 뭐 지금 중간선거에서는 이 시점에 대통령 정당에 유리한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한 지금 민주당에는 재앙이죠. 11월 선거가 그렇게 전문가들은 봅니다. 잠시 뒤에 오늘 중간선거 날이고요. 여러분들 저희 오늘의 미국은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주에 제1회 그 교육 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서 웨비나를 저희가 했잖아요. 정말 많은 곳에서 미국 각 지역에서 세계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살고 계시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청취자 또 유튜브 시청자이십니까?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역이 오늘 선거 날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1월 달까지 가는데 이제 그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뉴욕타임즈와 LA타임즈가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본선 진출 오늘 다시 이제 최종적인 것이 발표가 되는데 하게 됐다는 것을 보도를 하는데 오늘의 미국에서 그 선거 끝나고 첫날 말씀드린 것 그 이상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또 어제 있었던 의사당 청문회 2회 청문회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었던 것 그런 것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영킴 지금은 40지구죠. 현재 아니죠. 현재는 39지구지만 선거는 40지구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 당일에 나왔는데요. 뭐 발표가 어쨌든 영김 의원이 민주당의 아쉽 마흐무드 의사죠. 이 의사와 함께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중요한 싸움이 공화당의 또 다른 그 후보였었기 때문에 이 공화당이 이쪽이 이제 새로운 지역구가 오렌지와 샌버란디노 카운티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영킴 의원 지역구는 30%가 아시아계고 29%가 라틴계 그럼 60%가 소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선거구는 40지구는 이 소수인종 유권자가 되고 그리고 백인 유권자가 60%가 되니까 지금은 이 민주당 그 후보가 더 많이 그 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본선에 가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공화당이 두 사람으로 표가 갈려져서 예비선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하는지 오늘 뉴욕타임즈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똑같이 이 확정을 전하고 있고요. 뭐 대세에 뭐 크게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화당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곳은 미셸 스틸 의원이 현재는 48지구인데 이 48지구가 선거구 재조정에 의해서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플루턴 일부 지역을 포함한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45지구로 이동을 해서 지금 선거를 치렀잖아요. 지금 영킴 의원도 미셸 스틸 의원도 선거가 치러지는 그 지역구에 살지 않습니다. 라하브라에 사니까 영킴 의원은 전에 39지구였는데 지금 딱 경계예요. 40지구고 미셸 스틸 의원도 뭐 세일비치 그쪽에 사니까 뭐 이게 좀 달라지는데 연방 하원 의원은 그 지역구에 꼭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선되고 나서
이사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그 영김 의원의 그 지역을 영김 의원이 당선되는 것을 바라면서 공화당에서 선거 자금도 엄청 많이 지원하고요. 또 그 지도부가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셸 스틸 의원 그쪽도 공화당의 강한 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지금 영김 의원이 새로 나간 40지구 이외에 또 주목을 하는 곳은 미셸 스틸 의원의 이번에 선거를 치른 45지구가 아니라 선거 치르기 전에 현재의 지역구 48지구. 이곳이 선거구 지회 조정을 하니까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점들 정도입니다. 오늘 뭐 메인주,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또 어디가 있던가요?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예비선거를 치르는데 막 지역마다 선거가 다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그저 선거의 큰 그 흐름을 잇는 고리고리 정도만 그저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2명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하는 도전자들과 예비선거에서 맞붙는 것. 이게 이제 주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김 의원이 40지구에서 다른 공화당 의원과 싸워서 오히려 그 공화당 의원과 싸우는데 돈을 120만 달러를 그 광고비로 썼어야지 될 그럴 정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은 뒤에 책임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가 났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네바다주의 경우는 캘리포니아는 그 주민의 인구 수에 따라서 이제 52명 연방 하원 의원인데 네바다는 인구가 작고 하니까 4명입니다. 하원 의원이. 네바다 4명 가운데 현재 3명이 연방 하원 의원이 민주당인데 이것을 이번에 그 아주 정말로 배틀그라운드죠. 가져올 수 있는 공화당이 여기서 지금 얼마를 가져가는가? 그리고 다 또 토스업이에요. 세 군데가. 그러니까는 누가 될지 잘 모르는 이게 굉장히 오늘 선거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의사당 폭동 사건 공개 청문회 2번째 원래 내일 3번째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연기됐다는 뉴스 살짝 듣고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선거 그 첫날부터 아니다 이거 좀 기다려라 하는데도 막 승리를 선언했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그 박스의 스토리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증인을 여러 명이 했는데 그 BJ 박 전 그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 또 트럼프에 의해서 지방 검사로 일을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해서 그쪽에 뭐 검사도 일 안 하고 총무처 장관도 일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고당하기 전에 사임 사직서를 제출을 한 BJ 박 전 의원도 어제 그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크리스 스티어월트라고 팍스뉴스에서 그 정치 편집자로서 해고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증언 냈는데 해고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거 끝나면 다 많은 걸 잊는데 기억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선거가 있고 나서 팍스뉴스가 다른 어느 매체보다도 빨리 애리조나가 공화당이 아주 강한 그런 애리조나에서 바이든이 이겼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일주일 뒤에 모든 데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팍스가 제일 먼저였어요. 일주일 먼저. 그때 그것을 주도한 편집자였던 겁니다. 크리스 스티어월트가 하는 일이 이 사람이 계속 주의 애리조나도 다 공화당이 주가 됐죠. 뭐 예를 들어 중요한 정치인들은 선거 관계자들도 전화를 계속 걸어서 직접적으로 물론 AP가 이렇게 딱 그 계산하는 통계도 있지만 전화를 걸어서 그것을 빨리 확인하는 게 이 사람의 임무입니다. 아주 뭐 부지런히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이건 분명하다. 뭐 아직 예를 들어 개표가 조금 덜 된 그런 개표통도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여기서 한 몇 % 정도 나오겠다. 뭐 여기 뭐 사전 투표랑 다 하면 그 지역이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뭐가 어떻게 달라졌고 하는 것을 해서
딱 이렇게 하고 나서 박스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같은 내용을 쭉 증언을 했고, 증언을 한 뒤에 뭐 어제 NPR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박스 뉴스에 대해서 그 박스에서 일했던 그 뉴스 그 편집자가 그 분노하는 거. 박스는 텔레비전을 엔터테인먼트로 만들고 뉴스를 엔터테인먼트로 만들고 뭐 이렇게 오피니언을 뉴스를 스포츠로 취급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뭐 그런 형태로 그 프로그램을 박스 뉴스잖아요. 채널이. 박스 비즈니스 따로 있고 박스 뉴스가 따로 있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 미국 사람들이 박스 보는 사람들이 이 텔레비전 그 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 채널인데도 텔레비전 쇼를 하죠.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이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널리스틱적인 그런 마인드 없이 쇼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쇼를 실제로 믿는다. 실제로 혼돈을 해서 박스 뉴스가 사람들이 훌륭한 이런 그 민주주의의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간다. 어제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게 저는 더 와닿고요. 두 번째 청문회에서 현실적으로 나왔던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개표하는 날이니까 분위기 좋고 그 당시에 제가 개표 방송을 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11시가 넘었고 12시 그 가까웠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라고 그 방송을 한 방송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방송을 할 때 이거는 아직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거는 제가 뭐 전체적인 것을 점검을 해서가 아니라 사전 투표함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하기 몇 개월 전부터 저 사전 투표 가짜야라고 했으니까 공화당이 많이 안 갔죠. 민주당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고 사전 투표함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하는 채로 방송을 끝내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승리를 선언했는데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참모진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 보니까 그 당시에 기다려라, 더 기다려야지 된다. 여러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했는데도 그냥 해버렸고 특히 루돌프 줄리아니가 선거날이니까 처음에 막 뚜껑 열었을 때 막 이기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뭐 또 한 잔 했나 보죠. 거의 그 술 취한 그 목소리로 승리 선언해야지 된다고 부추기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윌리엄 바 법무장관 같은 사람이 그거 아니다. 이거 유권자들이 바이든에게 표를 많이 준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시하고 거짓을 막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빅 라이, 큰 거짓말인 것뿐만이 아니라 큰 돈 모으는 거였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이다 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거 뭐 끝까지 법적으로 도전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선거 끝나고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법률 비용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법률 비용으로만 쓰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돈으로 그렇게 안 썼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앞에서 연설했잖아요. 나도 갈 테니까 가서 헬처럼 싸워라 하고 또 뭐 그 아들의 여자친구 박스에서 공동 호스트를 했었던 2분 30초 연설하고 그날 결국은 6만 달러를 받았다니까는요. 다 거기서 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누구죠? 전에 그 연방 검사였고 조지 워싱턴 정치가 강하잖아요. 화이트 칼러 그 범죄 교수인 랜든 엘리어슨 교수가 이거는 교과서적인 아주 전형적인 사기 혐의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리 가랜드 현 연방 법무장관이 어제 이제 그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쭉 보고 있다. 법적인 조치가 거기에 돈이 그렇게 쓰여진 것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어제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조금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페이지짜리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 의사당의 청문회는 그 가짜다. 보통 가짜고 또 뭐 아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고 뭐 이런 형태로 뭐 캥거루 재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막
정말 의도적으로 증거를 무시하고 막 바쩍바쩍 뛰잖아요. 그런 뭐 캥거루 재판이다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청문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그날의 사실을 팍스를 통해서만 봤다면 그게 고쳐질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경제 문제를 좀 전해드리겠는데 현재 민주당에서 경제 특히 물건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할 정도로 올린다. 기업이 돈 많이 벌려고 그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 책임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아주 톡 쏘는 그런 기사를 썼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CNBC 봤더니요. 새벽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강해졌다고 할까요? 오늘과 내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주에 내일 이자율을 0.5%가 아니라 0.75%포인트 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는 글쎄요, 반반 내지는 조금 0.75% 올리는 게 많다고 하는 그런 정도 될까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3.37%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2년 그 수익률은 3.34%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는 연준이 속도를 더 내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을 했다고 할까요? 예상을 하고 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CNBC의 스티브 리스먼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새 뭐 여러 가지 뭐 연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0.75%포인트를 인상한다는 뭐 그런 것. 이라는 건데요. 한번 봐야지 되겠는데요. 오늘 내일 사이에 뭐 항상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했다고 예상한 대로 다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냥 평이한 예상은 예상대로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일까지. 그리고 암호화폐는 뭐 24시간 전보다 어제 한 15% 정도 내려가고 막아졌고 그게 비트코인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17%.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식도 거의 1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뭐 경기 침체가 된다면 1960년대, 70년대 이 정도로 그때의 그 큰 인플레이션을 반복할 것인가 해서 뭐 대단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자율 조정 같은 것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바가지, 이 보통 가격 바가지 씌우는 거, 갸우징이라고 하잖아요. 프라이스 갸우징.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그 인플레이션 설명하기 힘들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큰 회사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올린다 해서 이걸 그 아주 탐욕스러운 인플레이션, 우리가 탐욕 그리드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 잘 지었어요. 민주당에게 편리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모든 그 진보 내지는 민주당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 경제 자문을 했었던 제이슨 그 폴먼 씨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지금은 아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경제 전문 그 기구에서도 3분의 2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공급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경기부양책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냈으니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 코비드로 인한 공급망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일부 회사에서는 때는 이때야 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는 경우 많은 회사가 가격을 올려서 이윤이 크게 늘어났어야 되잖아요. 이윤이 아주 크게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이 이자율을 올린다 할지라도 주식시장이 저렇게 폭락을 할 리가 없죠. 베어마켓이 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회사는 타격을 입지 않았고 조금 더 나아졌고 그리고 일부는 또 그리디플레이션 같은 것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탐욕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도 지난 몇 년 동안 활동이 얼마나 많았는데 병원 의료 가격이 인플레이션 그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좀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다 그리디는 아니다. 일부 가격 폭동, 일부 회사의 그런 그 그리드플레이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민주당이 뭐 이건 막는다고 법안까지 내고 있는데 그런 법안은 설령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효과를 내는데 아주 장기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게 그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아주 그 분명히 부분은 있지만 배드 애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거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 방문 일정 대통령 되고 처음이잖아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로 결정됐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를 그 방문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뭐 그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도 만나고 지금까지 뭐 두 개의 국가를 얘기를 했지만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이스라엘에 너무 가깝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많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그밖에 뭐 그쪽에 갔으니까 이집트, 이라크, 뭐 요르단 이런 문제, 예멘의 인권, 내전, 경제 협력 이런 문제들을 쭉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가서는 뭐 군사기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뭐 신기술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인도 정상과도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에 있는 두 개의 전략적인 섬을 이집트에서 사우디가 갖는 것으로 하면서 뭔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잘 협상하도록 하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그 국교 정상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여는 것도 이제 큰 그림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약할 때 그 자말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가 살해했다 해서 저 국가는 완전히 그 정말 그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야지 돼 고립시킬 거야라고 했는데 오일이 없으니까 가서 그 아버지인 왕도 만나고 왕자도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시리엘 도네츠크 그곳에 이제 마지막 남은 다리를 끊었습니다. 러시아가 다리를 끊어서 우크라이나가 보급망이 끊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쪽 안에 든 사람은 밖으로 피신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다리를 끊지 않고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에도 좋을 수는 있지만 현재 그런 상태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마 여기서 돈바스 여기서의 이 전쟁이 유럽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아직 확실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 세계가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기를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청 내지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브뤼셀에서 이 같은 국방장관 회의들이 열립니다. 스트로베리 문이 오늘 밤에 떠서 내일 새벽까지 있답니다. 색깔 자체 상상이 되시죠? 원래 뭐 인디안 어떤 부족이 6월달 보름달 그 스트로베리가 한창인 뭐 이때 해서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했다고 하죠. 허니문이라고도 하잖아요. 유럽 같은 데서는. 그래서 6월 허니문이기도 하고 스트로베리 문이 뜨는 날이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